안녕하세요. 취업을 뽀개주는 취뽀코딩 여의도 호랑이 권혁중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그 프레젠테이션 보시면은 뭐가 있죠? 그렇죠. 집이 있죠. 됐습니다. 여러분 그 한국주택금융공사 아마 지원하시는 많은 우리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한국주택금융공사 무엇을 하는지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 정말 기본에 충실하고자 오늘은요 우리 기업 분석과 통해서 정말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그동안 강조했던 것 무엇보다 면접에 나왔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최근 자료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설립은요 2004년도 2월 27일에 이제 설립이 됐고요. 대표는 이정자 환자 대표. 그다음에 매출액은 3조 5천억 정도가 됩니다. 영업이익은 한 3천억 정도, 당기순이익은 2,500억 정도가 나왔는데요. 이게 18년도에 이제 알리오에 나왔던 이제 자료입니다. 여러분 알리오 다 아시죠? 금융기관, 금융공공기관에 취업하신 분들은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여러분 다른 자료보다 알리오 가셔서 또한 알리오 잡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리오 잡 사이트에 가셔서 공공기관의 공시자료 및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채용 정보를 보시는 게 여러분 입장에서는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료도 이제 알리오에 나오는 공시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직접 만들었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제가 항상 공공기관을 설명드릴 때 공공기관은요 사기업과 다르게 뭐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이 많이 남는 게 좋은 게 아니죠. 예산을 집행을 잘 하고 무엇보다 공공성에 맞게끔 정말로 공익에 맞게끔 예산을 잘 편성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기업처럼 뭐 영업이익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 아니면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많이 남았네 이렇게 중요치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어떤 금액이 책정돼 있다는 거 인원 현황은 한 911명 정도 되고요. 이거는 19년도 1분기의 최근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균 연봉은 8,600만 원 정도의 평균 연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설립 목적 볼까요? 항상 강조드립니다. 공공기관은 설립 목적이 항상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직무든 간에 항상 공공기관에 자소서에 쓸 때는 이런 설립 목적의 취지에 맞게끔 쓰는 게 굉장히 유리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소서를 많이 훑어보면은요, 실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또한 많은 취준생 분들이 이런 설립 목적을 거론하면서 각각에 맞는 어떤 자기의 어떤 직무를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첫 번째로 주택 저당 채권 등의 유동화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금융 신용보증 일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노후연금 보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이게 세 가지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거 하나하나 오늘 같이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설립 취지의 목적은 항상 공공기관은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공익에 맞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과 국민 경제에 뭐한다? 이바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공공기관 많이 준비하신 분들은 아마 똑같은 패턴이실 것 같아요. 아이고 또 저 문장 또 나왔네. 그렇죠? 공익에 맞는, 국민의 복지에 맞는 아니면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은 어쩔 수 없다. 이익의 추구가 아니라 바로 공익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초점에 맞춰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금융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공사를 지원하신 금융공공기관을 지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반 금융공공기관 아니면 일반 어떤 금융계에도 지원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이제 설립 취지의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 자소서를 쓸 때나 기본적으로 면접의 마음가짐이 서로 달라야 됩니다. 민간 사기업은 당연히 이익 추구가 목적인 거고요. 특히 증권회사라든지 은행업 같은 경우에는 이익 추구가 목적이겠죠. 하지만 이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절대 이익 추구가 목적이 아니다. 공익성, 그다음에 말로 그 공익에 맞는 어떤 사업의 집행 이런 것들이 아무튼 주가 되기 때문에 항상 마음가짐, 어떤 정체성 그 자신의 생각을 좀 달리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왜 자꾸 강조드리냐면 면접 들어갈 때 항상 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설립 목적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연역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자, 연역에서 제가 줄친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설립이 됐다, 창립이 됐다는 것과 17년도에는 적격 대출 공급 100조 원 달성했다는 것,
왜 제가 여기다가 밑줄을 그었냐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항상 자랑하고 있는 거, 항상 어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이런 부분 어느 정도의 제가 항상 표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의라고 제가 항상 표현하잖아요. 그 기관에 대한 아니면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예의죠. 한마디로. 거기서 정말 어필하는 부분을 내가 알아주는 것. 그 2017년도 5월은요. MBS 발행 200조 원 돌파됐다는 거 어마어마한 거죠. 사실 어필할 만하고요. 18년도 1월에는 이제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가 5만 명 돌파했다는 것. 뭐가 뭔지는 좀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일단은 MBS 유동화증권이 200조 원 돌파했다는 거, 구주택연금 특히 여기서 5만 명 신규 가입자가 이제 5만 명 돌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최근 자료니까 꼭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또한 2018년도 3월에는 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주택금융기관 서민주거복지 향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관 요에서 요 타이틀로 해서 비전 선포를 했죠. 요것도 우리가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래서 연역은요 우리가 이렇게 좀 최근 자료로 훑어보면 되겠고 그다음에 인증 굉장히 중요하죠. 주택금융공사에서 굉장히 자랑하고 있는 부분이 또 이런 인증 부분인데 너무나 많은데요. 제가 최근 순서대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17년도에는 청렴도 평가 1위를 했다는 부분 우리가 꼭 알아두면 되겠고요. 18년도에는 부패 방지 대통령 표창 수상했다는 부분. 18년도 또 10월에는요. 2018년 대한민국 나눔 국민 대상 장관 표창했다는 것. 18년도 또 10월에 있었죠. 또 뭐 공공 부분 에너지 뭐 목표 관리 평가에서 장관상 수상했고 18년도 12월에는요. 자원봉사 대상 또 수상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기관에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알아주시는 게 당연히 기관에 대한 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신규 채용 궁금하시잖아요. 신규 채용을 조금 살펴봤어요. 그래서 좀 자료를 훑어봤는데 임원 뭐 정규직 이렇게 있는데 임원 정규직 신규 채용이 이제 18년도에 95명 됐고요. 청년은 한 85명 정도 됐습니다. 여성은 한 27명 정도가 됐네요. 비수도권 지역 인재라든지 이전 지역 뭐 지역 인재 뭐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한 38명에서 20명 정도를 이제 신규 채용했다는 부분 알아두시면서 정말로 사실 그거죠. 말 그대로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건 저도 공감합니다. 근데 어렵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자리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이렇게 지역 인재를 또 뽑고 있다는 사실 또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자가 많다 보니까 경쟁률이 센 거지 사실 이렇게 막 정말로 너무 좁게 뽑아서 너무 작게 뽑아서 어렵다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를 잘 하신다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다음에 연봉 굉장히 중요하죠. 지원할 때 연봉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쭉 봤더니 기본급 쭉 보시면 6,900만 원 정도 되는 거 보이시죠? 여기서 1인 평균 보수액 보면 한 8,5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9,500만 원, 여성이 한 6,6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사실 기관 금융공공기관에서 어느 정도 뭐 산업은행이라든지 기본적인 큰 빅 은행 빼고는요. 사실 뭐 어느 정도 평균 이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볼 게는 평균 근속 연수인데 보시면은 11년 정도가 됩니다. 남성이 13년, 여성이 한 5년 정도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 11년 정도 보시면 한 14년 이 정도가 대부분 그 금융공공기관의 평균 근속 연수거든요.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연봉 자체가 뭐 평균 연봉이 한 8,500만 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평균 연봉이고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께서 만약 정말 궁금해한 거 신입 연봉은 얼마일까? 항상 궁금하시죠? 그래서 신입 연봉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신입 연봉 봤더니 어떻게 돼 있나요? 3,800만 원 정도 기본급이 되어 있고요. 수당까지 다 해서 한 4,200만 원 정도에 되어 있습니다. 18년도에 그 정도 돼 있고 19년도 예산을 어떻게 잡으면 한 4,3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께서 신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한 4,300만 원 정도의 연봉을 받게 되는데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간 기업 물론 대기업 중심의 어떤 대기업 금융공공기관에 비하면 조금 아주 소폭 적지만은 그래도 4,300만의 초봉이라면은 굉장히 여러분 말 그대로 정말로 주택금융공사에 들어갈 어떤 지원할 어떤 열의가 느껴지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정도의 연봉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쭉 볼까요? 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사실 주요 기능 및 역할인데 사실 주택금융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뭐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무엇을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일을 해서 또한 국민의 건강, 또 국민의 복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여기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주택
주택금융기관, 서민주거복지 향상으로 삶의 질을 개선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캐치프라이즈 밑에 어떤 일을 하느냐, 주요 한 4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동화증권 발행한다는 거, 그다음에 써져 있죠. 적격대출 공급하고 주택보증 지원하고 주택연금 공급하는 것. 요 4가지 주요 업무인데 이게 항상 물어보죠. 항상. 그다음에 지원하는 입장에서 이걸 모르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 우리 알아봅시다. 자, MBS에 대해서 항상 이것도 시험 문제 항상 나오죠. 굳이 주택금융공사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금융업을 공부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유동화증권은 모르면 안 되겠죠. 자, MBS와 MBB 이렇게 다 있는데 차이점은 아시겠지만은 증권이냐 채권이냐 이 차이겠죠. 그래서 주택저당증권이다. 그다음에 주택저당담보부 채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MBS가 과연 어떤 원리로 이동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항상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학부생들 중심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달라는 우리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더 MBS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떤 원리인지를 잠깐 보겠습니다. 자, 제가 아니면 여러분께서 만약에 집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을 거예요. 여러분 대출 안 받아보셨죠? 아직 학생이고 아니면 취업 준비생이기 때문에 아마 부모님 세대에서 받았을 텐데 저는요 대출을 받아봤습니다. 특히 이제는 이렇게 우리가 나오는 이렇게 은행에서 뭐냐면 MBS죠. 사실 이런 채권 담보부라든지 MBB라든지 MBS를 실제적으로 유동화되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사실 이건 MBS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 저는 은행 가서 사실 대출을 받지만은 사실 이거는 뭐죠? 주택금융공사에서 뭐라는 거죠? 말 그대로 채권을 대주는 거죠. 그래서 요걸 좀 볼 텐데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채무자라고 볼게요. 제가 금융회사 가갖고요. 제가요 이렇게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적격 대출을 받든 보금자리론을 받던 간에 대출을 하려고 해요. 그럼요 대출 채권을 금융회사에 넘기겠죠. 왜냐하면 난 대출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럼 금융회사는요. 대출을 저한테 만약에 2억을 빌려줬어요. 예를 들어서 저한테 막 1억을 빌렸다, 2억을 빌렸다 이렇게 쳤을 때에 그러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나눠 돌려받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원리금을 갚잖아요. 제가. 그러면 이게 한 10년, 20년. 특히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나눠지는데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제가 분할산업한다고 해보세요. 금융권 입장에서는 어떤 리스크를 갖게 되죠? 그렇죠. 제가 파산할 수도 있고요. 제가 도망갈 수도 있고요. 30년 동안 그걸 나눠받는 거예요. 금융권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너무 크겠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금융회사는요. 이 채권을요. 양수합니다. 어디에 양수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쪽으로 이 채권을 양수하게 되죠.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일시불로 그냥 사버립니다. 채권을 사버리죠. 그런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신탁개정을 통해서 투자자들에게 그것을 이제 발행을 해요. 이게 MBS죠. 그래서 투자자는 뭘 하나요? 채권을 받고 그렇죠. 투자금을 주겠죠. 그러면 신탁개정을 통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발행대금을 받고요. 이거를 다시 한번 양도대금으로 이제는 말 그대로 금융권에, 은행에다가 이렇게 주는 거죠. 그럼 금융회사 입장에서는요. 장기간에 걸쳐 채무자들로부터 상환받아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번에 회수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거죠. 두 번째로 유동화를 통해서 얻은 자금을 다시 한번 대출전에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은행이라고 본다면 저와 같은 사람에게 이제는 대출을 해주고요. 그러면 그 대출금을 양도를 하고 일시불로 받잖아요. 제가 그러면 그거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대출 제한으로 쓸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는 저당 채권을 보유함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겠죠. 한마디로 리스크 해지를 한다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이전을 통해서 고객을 또한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우리 은행에서 이렇게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자랑도 하고요. 이율이 이렇게 쌉니다부터 어필도 하고 그러면서 다른 어떤 어떤 상품도 팔 수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4가지 주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금융업, 특히 은행에서는 이것을 하고 있죠. 이거를 이제는 채권을 말 그대로 넘기는 작업, 그다음에 이거를 증권화하는 작업을 이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MBS 유동화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도 소액으로 MBS에 직접 투자할 수 있을까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어머니 아버님 세대 같은 경우는 대출을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이제 대출을 받을 때 기본적으로 막 몇 억씩 사실 꾸게 되거든요. 대출을 받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사람당 예를 들어서 1억이라고 본다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대출을 받거든요. 규모 자체가 기금 자체가 굉장히 크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큰 금액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요? 그렇죠. 개인이라고 친다면은 정말 고액 자산가들 게고요. 대부분의
기관에서 이런 것을 이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개인도 소액으로 MBS에 직접 투자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질문 들었던 이유는 최근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바로 가능하다,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최근 자료입니다, 여러분.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발행하는 MBS에 대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요, 거액의 개인 투자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MBS에 투자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소액 투자자들도 이런 MBS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죠. 한국주택금융공사는요, KB증권과 개인 직접 투자용 MBS 출시를 위해서 MBS 개인 직접 투자 상품 출시를 위한 업무 협약 MOU를 맺었다라고 2019년 5월에 이제 체결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는요, 내가 소액 투자자잖아요. 그럼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제가 이제는 증권회사로 달려가서 저는요, 이렇게 안전한 MBS에 내가 투자할래요. MBS에 내가 투자하고 싶습니다. 그럼요, 소액 금액이라도 충분히 가능하다. 놀라운 사실이 1만 원 단위로도 구입할 수 있대요. 이건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1만 원 단위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뭐 KB증권에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점망에서 전국 지점망에서 투자할 수가 있다. 이러한 어떤 의미가 뭘까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내가 이런 걸 자소서나 아니면 면접 때 어떻게 녹여낼 수가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자, MBS에 대한 개인 소액 투자자의 의미를 짚어본다면 첫 번째로 보겠어요. MBS 투자자 저변을 개인 투자자로 이제 확대하겠다. 고액 자산가나 기본적으로 기관에 한정이 있었다면 이제는 개인에게도 활성화되겠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유통시장, MBS 유통시장이 활성화되고 저변이 더 넓어지겠죠. 기본적으로 금융업은 뭐가 돼야 하나요? 규모의 경제를 살려야 되겠죠. 커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MBS의 저변이 넓어진다는 사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국채 수준의 높은 신용도를 가진 MBS, 제가 말씀드렸죠. 이렇게 안전한 자산에 이렇게 안전한 어떤 투자처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런 MBS, 국채 수준의 높은 신용도를 가진 MBS에 대해서 주부, 학생 등 일반 개인 투자자들도 소액으로 우량 채권을 투자할 수 있게 되는 부분 너무나 중요하겠죠.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로 인해서 안정적인 이자 소득을 얻을 수가 있겠고요. 건전한 투자 문화에도 조성에도 크게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MBS가 뭐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는 부분이 아마 이 방송을 안 봤으면 모르실 겁니다. MBS에 관심이 있어도 앞으로 이게 최근 자료거든요. 와,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는 사실은요. 아마 비금융권이신 분들은 이게 왜 중요하지라고 그럴 텐데 아마 주택금융공사에 지원하실 정도의 레벨이시면은 아마 이 방송 보시면 우와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겠죠. 그래서 요거 좀 포인트로 짚어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의 해석력을 통해서 이제 자소서나 면접 때 녹여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인데 정책 모기지를 공급한다. 무주택자가 금리 변동 위험에서 벗어나 내 집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방식의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공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제가 주택 담보대출을 받을 때 순서를 제가 갖고 와봤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취준생분들이다 보니까 실제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잠깐 뭐 설명을 드리면 대출 신청을 하게 되고 상담을 받게 되고 접수를 하게 되고 심사를 받고 대출을 받는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은행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전에 뭘 하죠? 주택금융공사 가서 뭘 해야 되나? 여기 나온 것처럼 상담을 먼저 받고 내가 과연 자격이 되는지, 그다음에 내가 한도가 어느 정도로 나오는지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요. 그럼 뭘 하죠?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주죠. 아, 이 사람 이제는 보증해줬으니까 대출해줘도 됩니다. 라고 그러면 은행에서 제가 이제는 대출을 받게 됩니다. 이런 순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순서가 있다는 사실은 뭐겠어요? 저는 이제 집을 샀죠. 그죠? 대출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이런 적격대출이라든지 보금자리론을 가지고 사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저 같은 사람, 저는요 자기 집을 갖고 싶어요. 주거의 복지, 주거의 안정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주택금융공사가 보증을 해서 주택 복지의 안정화를 시키는 거죠. 이러한 어떤 훌륭한 일을 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주택금융공사다. 단순히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주택금융공사에 가고 싶어서 내가 여기서 이론적으로 이런 데구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택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담보라든지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 담보해 줄 수 있는 이런 어떤 훌륭한 기관이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기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단순히 내가 나의 이익이 아니라 정말 나라에 이바지하려고 하는 어떤 거룩한, 정말 그 거룩한 뜻이 있으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입사하셔서 정말로 이제 주택금융, 주택복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좋은 일을 해주시기를 제가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을 하냐면요, 주택보증 지원을 하게 되겠죠. 서민의 주택 주거 안정과 주택 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개인의 전세자금 대출 및 중도자금 대출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세자금이라고 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자 할 때 담보로서 공사의 보증서가 항상 필요하게 되겠죠. 나 이 사람 이제 대출해도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해줘도 돼요. 이렇게 보증서를 필요하게 되는데 이런 때 이용하는 상품이겠고요. 아마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좀 와닿을 것 같아요. 이런 어떤 그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도 청년 임차자금 등 협약전세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목돈 마련이 어려운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 취업 준비생 및 사회초년생의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서 임차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 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어요? 여러분처럼 사회 초년생들, 그다음에 대학생들, 대학원생들, 취업 준비생들은 기본적으로 주거 복지에 대한 부분, 그렇죠. 굉장히 집값이 높기 때문에 내가 도저히 살 수 있는 집이 없어요. 그럴 때 이런 주택담보 받아서 이런 어떤 전세자금의 대출을 받아서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청년 임차자금 제도인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꽤 돼요. 그래서 단순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가 이제 취준생 입장에서 공부를 하려고 봤는데 저런 게 있었네. 그래서 오늘 당장 주택금융공사 찾아가서 대출 받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정말로 좋은 어떤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선 충분히 활용할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면 주택연금 공급이 있습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죠. 또 실제 이게 주택금융공사에서 또 면접에도 또 시험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사실. 60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주택에 평생 거주하면서 이를 담보로 생활자금을 매월 연금 방식으로 받는 건데 간단하게 보면 이거겠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럼 이거를 그냥 주택금융공사에 맡기고요. 난 연금 받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나중에 내가 죽게 되면 그 집을 이제 주택금융공사에서 처분하게 되겠죠. 한마디로 집을 담보로 해서 우리가 연금을 받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내 집 연금 3종 세트란 이게 이제는 나왔었어요, 과거에. 그래서 뭘까요, 여러분? 이미 준비하신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3종 세트. 보통 옛날에는 연금 3종 세트 아니면은 내 집 연금 3종 세트 이렇게 불렀는데요. 자,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 있겠죠. 무거운 주택담보대출 짐을 덜어댑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상환용은 뭐냐면요. 가입 연령이 뭐냐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지만 가입 연령이 됩니다. 뭐겠어요? 그냥 말 그대로 이제는 내 집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 받는 거겠죠. 그래서 주택 보유가 뭐냐면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의 1주택 소유자 또는 다주택자라면 만약 1주택자를 판다는 조건 하에서 이거를 받아주겠다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주택연금 사전 예약 보금자리론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만 40세 이상이 가입을 하는데 보금자리론을 받을 때요. 너 이거 너라 그러면 좀 그런가요? 당신이 주택보금자리론을 내가 받는다면 이거를 주택연금 사전 예약을 미리 해. 그러면 더 좋은 조건으로 내가 당신에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줄게. 이런 뜻이겠죠. 이거를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이제 대출을 받으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주택연금 사전 예약 보금자리론도 이렇게 주택연금 3종 세트에 하나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대형 주택연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일반적인 주택연금에서 약간 영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약간 집값도 낮고요. 그다음에 조금 저소득자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뭐가 되냐면 기초연금 수급자라고 돼 있는데 기초연금 수급자들에게 조금 더 많은 이율로 연금을 주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기본 주택연금에서 조금 더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저가주택 보유 어르신께서는 최대 13% 더 많은 연금을 드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가입 연령을 보면 뭐가 되냐면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조건이겠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법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만 가입하고 부부 기준으로 1.5억 원 미만 1주택 소유자라고 이렇게 조건이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런 건 뭐냐면 저소득 대상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연금을 혜택을 드리겠다라는 어떤 정말 복지 차원에서 나온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연금 3종 세트가 기본적으로 굉장히 우리나라의 복지, 그러니까 주택 복지, 주택 서비스에 크나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주택연금이 초반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시장에서 저게 뭐야 이랬었거든요. 사실 왜 해외 선진국에서는 이게 안정화가 됐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 뭐 한마디로 연금 받고 집 뺏겠다는 얘기 아니야? 이랬거든요, 사실. 그랬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 안착이 되면서 또한 주택연금공단에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이곳에서 지하철 아마 가보시면 이 광고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홍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자식 다 필요 없다. 자식 다 필요 없다.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주택을 담보로 해서 내가 주택을 맡기고 나는 이거 주택을 통해서 연금을 받는 게 오히려 나의 노후를 위해서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인식이 지금 변화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주택자 계시는 이제 어르신들 분들이 자식에게 주택을 물려주기보다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 이제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수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요. 이 그래프는 점점 더 급격하게 올라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가 지금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죠. 아직은 초고령화 사회는 아닌데 곧 있으면 초고령화 사회로 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노인 인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택연금의 가입자 수는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여러분 이 주택금융공사에 지원하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주택연금이 무엇인지 아직 여러분이 청년 세대이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어떤 감이 없으실 텐데요. 제가 만나본 많은 어떤 그래도 작년을 만나보면은요, 이렇게 노후 대책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주택금융공사가 최적의 상품을 만들어냈다라고 이해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어떠셨어요? 금융공공기관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요, 뭐 여러 가지 뭐 복지도 있고 여러 가지겠지만 정말로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의식주 중에서 정말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주거의 어떤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기관이 주택금융공사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단순히 내가 여기 꼭 들어가야 되겠다. 단순히 내가 여기서 고액연봉을 받고 일하고 이런 어떤 낮은 수준의 어떤 정체성이 아니라 정말 우리나라의 복지 서비스를 위해서 정말로 말 그대로 주거가 부족한 분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내 일생을 바쳐보겠다라고 이런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간다면 여러분 그런 인상을 주어진다면 아마 여러분 충분히 훌륭한 인재가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자, 오늘은 주택금융공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 권혁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